오늘 강의해 주실 심한별 교수님은요, 서울대 아시아도시센터에서 연구원으로 계십니다. 건축을 전공하셨고요. 도시계획 쪽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아마 올해 저희가 인문학 아카데미에서 초대한 그 강사분들 중에 도시 전공하신 분이 한 2명인데, 또 특히 도시계획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그 미래의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심한별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소개를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이사님. 많이 바쁘지들 않으세요? 지금 제가 약 한 20년 전쯤에 여러분하고 비슷하게 건설회사, 설계는 아니지만 건설회사를 좀 다니고 있었고, 이제 학부 때 건축 전공하고 그다음에 건설회사 다니다가 공부하고 싶어서 회사를 관두고 석사는 경영학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도시 전공으로 이제 최종 학위를 했었는데, 그 사이사이에 저는 일을 많이 했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 정책 연구원도 하고 국회에도 가고 이러저러한 경험들을 했는데, 이제 그 과정을 쭉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랄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이 어떤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실지 궁금하기도 하고, 저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 도시 연구자라고 하기는 하지만 이건 직업이고요. 저는 건축을 아마 이렇게 몸에 배는 제 몸에 밴 이제 로직이라고 해야 될까? 사고라고 해야 될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건축에서 시작해서 도시 이렇게 좀 돌아왔는데, 저는 제가 아마 학교에서 은퇴를 하고 나면 집장사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농담으로 했는데 이렇게. 실은 강릉에 옛날 오래된 90년 된 고택을 리뉴얼을 직접 했어요. 실제 제가 작업도 하고 목수일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어쩌면 여기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도 계속 회사에 계실 분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경로를 좀 다른 경로를 택하실 수도 있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더라도 아마 지금 하시는 일이 오래 남아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했고요. 오늘 죄송합니다. 저 같은 연구자들이 말을 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대화를 할 기회가. 물론 강의할 때 빼고는. 그래서 목이 항상 잠기거든요. 그래서 2, 3일 말을 안 하고 책을 보다 보면 이렇게 목이 좀 잠겨 있습니다. 아마 이 시간이 끝날 때쯤 되면 제 목소리가 원래 목소리로 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좀 답답하시더라도 좀 참아주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스마트 도시, 보통 스마트 시티가 편하죠. 둘 다 이제 영어 단어로 표현이 되니까 스마트 시티. 근데 스마트 시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제가 굳이 스마트 도시라고 제목을 했던 거는 이게 지금 스마트 시티에 대한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나라 제도상으로는 법률에서 스마트 시티라고 표현하지 않고 스마트 도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따가 이제 이 내용에서 나올 텐데요. 스마트 시티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다양하고 복합적이고 여러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스마트 시티 얘기를 할 때 학술적으로도 그렇고 연구자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실제 스마트 시티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야기가 너무 많고 복잡하고, 그다음에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판정해 주는 사람도 없고, 이것도 스마트 시티라고 하고 저것도 스마트 시티라고 하고, 심지어는 주민 참여 이런 것도 스마트 시티라고 하고, 별의별 걸 다 스마트 시티라고 이름 붙이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뭐냐라고 다시 항상 물어봐요. 그리고 그런 상황들은 우리나라 상황들
우리나라 상황만이 아니고 세계 곳곳에서 많은 학자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세계 곳곳의 스마트시티 현장에서도 마찬가지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특징이 있긴 하지만 뭐 한국의 스마트 도시, 그다음에 중국의 스마트 도시, 뭐 최근에는 인도가 가장 이제 가시적인 프로젝트를 크게 하는데 인도의 스마트 도시, 그다음에 유럽의 스마트 도시들 다 특징이 다 각각 있는데요. 그 도시 그 다른 특징보다도 더 압도적으로 공통적으로 스마트 시티가 뭔지 이렇게 사업으로 실행하면서 아마 정의가 되는 것 같아라는 게 이제 공통적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이 뭐 권위 있는 학자가 스마트 시티는 이런 거야라고 정의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도 없고 그다음에 그런 시도도 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스마트 시티에 대한 고민이나 연구가 고민스럽기는 한데 그것이 속 시원하게 뭔가 좀 밝혀지는 이야기들이 좀 드물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내용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형을 좀 같이 살펴보고 그다음에 지금 그러면 이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뭐 연구하는 분들이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걸 좀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여러분께는 직접적인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지도 모르겠지만 어쩌면 이 커다란 도시 변화, 도시가 지금 이 시대의 도시 변화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감각 같은 것들을 재확인하는 내용 같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굉장히 익숙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특히나 이제 여러분 세대에서는요. 그 내용을 좀 얘기를 할 건데, 그 익숙함의 정체가 저렇게 표현해요. 디지털 도시주의. 뭐, 우리말로 옮기자고 하면, 도시주의라고 하면 이상한, 좀 뉘앙스가 좀 덜 사는데, 보통 디지털 어버니즘, 이렇게 해서, 어버니즘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학부 때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러저러한 프로젝트를 할 때 이제 개념으로 쓰실 텐데, 도시적인 삶의 방식, 이 정도로 만약에 옮긴다고 하면 이미 우리 삶은 실은, 디지털로 꽉 차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레코딩이 돼가지고, 데이터로 바뀌고, 어딘가에 저장돼서 누군가 다른 사람들도 보고, 그다음에 아마 여기 오신 선생님들은 다 오늘 어떤 강연이 있는지를 아마 사내 전산방 통해서 아니면 카톡을 통해서 이렇게 받으셨을 거고 이미 꽉 차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그거를 한국 학자 이광석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특히나 이제 디지털 도시, 디지털 플랫폼 이런 것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그분이 표현하기를 디지털 포화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삶의 모든 구석구석이 다 디지털 기술로 꽉 차 있다. 실은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배달 앱을 쓰거나 아니면 SNS를 쓰거나 광고에서 쓰고 회사 생활에서 쓰고 그래서 실은 그런 디지털 온라인 세계가 없으면 지금 업무가 불가능한 정도로 그렇게 이미 결합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한 얘기예요. 디지털 도시주의는 현상적으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따지면. 근데 그것이 익숙함 때문에 실은 안 보이는 구석이 좀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는 우리 스스로가 항상 익숙하기 때문에 안 보이죠. 그래서 다른 타자가 우리를 봤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런 게 보이는 거지 내가 나한테 어떤 사람이다라는 게 항상 의식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도시주의는 굉장히 익숙한 현상인데 그걸 좀 한 발 떨어져서 거리를 두고 연구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 얘기를 오늘 주로 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두 개가 어떻게 관련이 되는가 이 얘기가 실은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주요한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대충 이렇게 흘러갈 건데요. 첫 번째는 왜 저런 표현을 했냐면 현상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스마트 도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마트 도시란 또는 스마트 시티란 땡땡땡땡 하고 누가 권위 있는 학자가 정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이게 스마트 시티야라고 그냥 간판 걸고 뭔가를 합니다. 프로젝트를 합니다. 사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기술 개발을 하고 이게 스마트 시티 기술이야라고. 그래서 보통 이제 언어의 서술 구조를 보면 스마트라는 건 일종의 형용사죠. 영어 어휘에서. 그렇다고 하면 어떤 현상에 대한 표현이, 판별이 또는 평가가 그 사람 스마트해, 그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니까 용어의 용례죠. 그래서 스마트 도시는, 스마트 시티는 스마트하다라는 표현 안에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다 꾸역꾸역 집어넣을 수 있는 일종의 포장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보시겠지만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에서 심지어는 재개발 사업 아니면 옛날 형식의 도시 정비 사업도 다 스마트 도시 개발, 스마트 도시 정비 이렇게 붙여요. 그래서 일종의 그거를 비판적으로 비판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그냥 레토릭이다, 수사적인 표현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제 의견으로는 그게 수사적으로 쓰일 때도 있지만 실은 실체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디지털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저의 주장인데, 오늘 그 내용을 좀 첫 번째로 다룰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은 지금 스마트 시티가 지금 실천적 지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사업이 진행될 때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실은 이 강의가 인문학 강의인데 제가 인문학자가 아니다 보니 인문학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지는데, 어쩌면 제 생각에는 이런 구체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이 뒷부분에 조금 성찰적인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앞부분에 사례를 좀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까지가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가 스마트 빌리지와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제목인데, 세 번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 회사의 본사가 있는 부산의 에코델타 시티가 실은 국가 시범사업, 스마트 시티 시범사업의 대상지죠. 거기는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 낙동강 하구의 삼각지에 펼쳐져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2020년에 거기에 54가구가 입주해서 살 수 있는 스마트 빌리지라는 일종의 목업, 그러니까 모델형 타운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실제 주민들이 입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 자세하게는 아니고 말씀드릴 건데, 어쩌면 여기 계신 선생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가보셨을 수도 있고 얘기를 구체적으로 알고 계실 수도 있고, 제가 회사 발표 준비할 때 회사 웹사이트를 갔더니 최근 당선의 에코델타 시티의 공동주택의 공모에 당선이 됐다고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그 사례를 세 번째 좀 얘기를 드릴 거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 세 번째까지 이야기들이 구체적인 이제 사례들을 다루는데, 그걸 학자들이나 아니면 이게 사회학자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바라봤을 때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현상으로서 스마트 도시는 그래서 현상이라고 지금 표현한 것이, 그냥 사람들은 스마트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짓을 하고 다녀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다녀요. 일을 벌립니다. 이거는 11월 2일, 3일, 3, 4일간 이제 개최가 되는, 아직 개최가 안 됐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전 세계 스마트 도시 사업을 하는 기술 기업들, 그다음에 우리나라로 치면 지자체 시장들, 성남시 시장님도 여기 가서 무슨 발표도 하시고, 그래서 저기 숫자로 보이듯이 한 850개 이상 도시들에서 대표단이 와서 우리는 스마트 도시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이제 자랑하는 자리입니다. 이게 이제 월드 스마트 엑스포라고 하는 2024. 근데 며칠 뒤에 열리죠.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도 여기 가보기도 하고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특히나 요즘에
제가 가끔 이제 스마트 시티 관련 정책 자문 같은 걸 가보면 테크 기업들, 보통 기술 개발 기업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스마트 시티에. 그래서 전통적으로 도시라고 하면 건축이나 아니면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자기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기 유럽에서 대학교에 다니다가 자기 스티브 잡스처럼 자기 차고에서 센서를 개발했던 친구가 스타트업 펀딩을 받아가지고 덴마크 대사관 통해서 한국의 스마트시티에 나의 주차장 센서를 팔고 싶어요 라고 하고 이제 의뢰가 옵니다. 그런 스마트 도시 또는 스마트시티 무슨 펀딩 아니면 그런 심포 아니면 그런 페어 이런 박람회, 얼마 전에 고향에서도 한 3주 전에 똑같은 제목의 월드 스마트 엑스포라고 해가지고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고양시가 주최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이제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게 시장이 생겼구나, 이 얘기예요. 시장이다. 새로운 시장이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주체들이 참여를 하는데, 며칠간 하니까, 그리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니까 굉장히 많은 세션들이 있어요. 세션 제목들을 제가 몇 개 추출을 했거든요. 이게 전부가 아닌데, 세션에 있는 제목들을 중복된 거를 조금 개수로 바꾸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몇 가지 덩어리로 좀 나눠봤습니다. 요런 덩어리, 요런 덩어리, 이런 덩어리.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두툼하다라고 하면 그만큼 그 주제에 관련된 세션이 굉장히 많은 거죠. 똑같은 키워드이기도 하고. 이제 살펴보면 이게 이제 바르셀로나이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 유럽 도시들이 거의 대부분, 그다음에 유럽의 스마트 도시 관련된 엔지니어링 회사든지 기술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설계 회사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참여하는 세션들이에요. 그래서 유럽의 특징이 좀 반영이 돼 있죠. 첫 번째는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건 맨 처음에 어떻게 생겼냐면 IBM이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이제 송도가 먼저 시작한 건데, 디지털 인프라로서는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역사를 간략하게 말씀드릴 텐데, 스마트 시티 기술의 본질은, 기관망이에요. 정보통신 기관망. 그리고 거기 기관망에 접속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디지털 기기들의 데이터, 전송 체계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도시개발 단계에서요. 그때 주 클라이언트는 그냥 그냥 이런 일반인들, 시민들이 아니고 주로 지방정부가 클라이언트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스코, 이런 큰 데이터, 테크 기업들의 클라이언트가 주로 정부였죠. 지방정부. 그리고 여전히 한국에서는 조달 시장에서 스마트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이라고 법에서 지정을 받은 테크 기업들이 팔 수 있는 경로가 지자체의 주요한 구매자들이 지자체 정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버스 쉘터 같은 것들. 그래서 그 버스 쉘터를 만드는 회사는 대박이 나서 맨날 워크숍 가가지고 새로운 그 기술을 개발을 하고 그것들을 좀 더 다른 브랜드 형태로 만들기를 고민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자체 정부가 뭔가를 구입했다라고 하면 같은 것에 수정 버전으로 해서 인도네시아 정부, 도시정부나 아니면 유럽의 도시정부나 팔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요즘에 핫 이슈가 인프라예요. 기존에 이제 인프라라고 하면 도로, 철도, 항만 이런 것들이었는데 인프라의 개념이 넓어졌습니다. 도시계획 영역에서는 특히나. 그리고 정책 영역에서도 인프라의 개념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요즘에 여러분이 돌봄 이런 거 많이 들으시죠? 돌봄 체계 자체도 인프라라고 해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우리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아니면 우리 부모님을 맡길 수 있는 이런 분들의 나의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그 공적 서비스 자체를 인프라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전통적인 인프라를 주로 많이 다루었는데 이게 두툼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세션이. 그리고 주로 에너지, 그리고 제일 많았던 게 모빌리티예요. 교통이라고 우리는
얼마 전까지, 작년까지만 교통이라고 썼었는데, 이제는 교통의 트랜스포테이션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모빌리티라는 말을 써버려요. 왜 그랬냐면, 트랜스포테이션은 기본적으로 도시 기반 시설이고, 뭐, 교통공학이고, 뭐, 이렇게 접근을 했었는데, 이제는 자동차 회사가 우리는 모빌리티 서비스 회사야. 뭐,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LG가 자동차 전장 사업을 하면서 아예 그 자율주행차 내를 실내처럼 환경을 만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마곡에 가면 LG CNS 전시장, 스마트시티 전시장을 여러분이 이제 신청해가지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가면 LG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냐면, 약 6인승 정도 되는 자율주행차 내부를 그냥 실내처럼 만드는 거예요. 옷 터는 기계부터 해가지고, 그 공기정화 시설, 그 다음에 영화 볼 수 있는 프로젝션, 그 다음에 쉴 수 있는 그 안마 체어,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자율주행차 안에 들어가가지고 일종의 하나의 이게 집인지 아니면 교통수단인지 모를 그런 서비스들을 구성해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이 모빌리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는 이제 폭발하기 직전이에요. 이미 소프트웨어 개발이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조금 가면 이제 판교에, 자율주행차 그 테스트 그 존을 설정을 해가지고, 각 지자체마다 다 기업들을 지원을 해줘요. 여기서 자율주행차 운행하도록 하고, 실험하게 하고, 그것들을 공공 펀딩으로 지원을 하고, 기술 개발이 되면 그거를 특화 지원을 해주고, 뭐 이런 그 지원 사업들을 합니다. 경기도도 하고, 경기도, 성남시가 같이 겹쳐 있긴 하지만 각각 또 해요. 그리고 다른 지역, 강원도도 하고, 어디도 하고, 다 지자체마다 경쟁 구도입니다. 지금 모빌리티 서비스는. 그리고 뭐 하늘나는 에어택시도 뭐 들어온다고 하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여러분이 어쩌면 쉽게 접하실 수 있을 텐데, 켈리 같은 거, 쓱배송, 이런 것들은 이미 데이터 기술을 10년 전부터 사용해서, 이미 뭐랄까, 굉장히 앞선 주자죠. 물류 회사들은. 그래서 이 회사들이 비용을 줄이는 그 방법이 데이터 분석이에요. 이 동네에서는, 계란을 하루에 몇 판을 소비를 하더라. 이게 데이터에 나와. 그러면 그 근처에 빨리 배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느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면 그 용량에 초과하지 않고 딱 적절한 그 스토리지 시스템이 되는지, 그 다음에 적게 배송할 수 있는지, 이게 AI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이 물류가 처음에 그 데이터 테크놀로지의 수혜를 입었던 게 거의 10년 전인 것 같은데, 홍콩의 집값이 그래서 저것 때문에 홍콩의 아파트 값이, 홍콩에는 왜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굉장히 작은 아파트들이 빽빽하게 밀집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평소에 버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물류 기업들이 그 버려진 아파트를 산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 배송 시스템을 거기다가 넣기 시작해가지고 홍콩의 버려진 공간의 부동산 가격이 또 바뀐다는 그런 보고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제일 먼저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에너지는 뭐 물론 많이 얘기를 들으셨겠고, 드론도 지금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단연 AI죠. 데이터하고 AI. 여러분이 지금 현재 충격을 겪고 있는 AI가 업무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 거라고 되게 놀라운 경이로운 소식들을 막 뉴스로 듣게 되고, 이런 것들, 이 세션들이 또 좀 두툼하고,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건 이미 들으셨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강의실을 그대로 가상 공간으로 옮겨놓고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인데, 이미 상업적인 솔루션들이 많이 개발이 돼가지고 이미 생산 현장에는 많이 쓰이고 있어요. 공장을 디지털 트윈 해가지고 재료와 그 매뉴팩처링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하는, 예를 들자면 정확히 디지털 트윈은 아닌데 스마트 팩토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요즘에 또 제조업 기업들이 하는 스마트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삼성전자 같으면 이미 삼성전자 부사장이 한 컨퍼런스에서 제가 직접 들었는데, 냉장고에
그 베리케이션, 냉장고가 하나의 라인에서 옵션 선택만 좀 달리하면 그 종류가 2만 가지래요. 이미 이제 커스터마이즈 된 시설을 그 대량 생산 체계에서 똑같이 만들 수 있다는. 그게 이제 데이터 컨트롤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거를 이제 제조 공정에서도 쓰고 디지털 트윈이 많이 쓰는 데는 큰 그 제조 공정이 있습니다. 조선소 같은 데서. 조선소는 배를 블럭 단위로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나중에 이렇게 붙이는데 이게 너무 무겁잖아요. 크고. 그래서 이거 한번 이 블럭을 조립할 때 한번 자리를 잘못 잡으면 나중에 또 옮겨야 되고 그 옮기는 비용이 몇 억씩 드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디에 자리 잡으면 제일 비용 절감을 해서 이 배를 지을 수 있는가, 블럭 배치를 어떻게 할 건가, 이거를 몇 년 전부터 사용했어요. 근데 아무튼 스마트시티에 관련된 컨퍼런스인데 이런 다양한 이 주제들이 있고, 요 오른쪽은 실은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른 경향을 보여요. 유럽의 스마트시티의 경향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도 물론 많이 얘기를 하긴 하지만, 유럽하고는 약간 버전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탄소제로를 스마트 기술로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 뭐, 그린 빌딩 여러분 많이 매일 접하시죠. 그 다음에 뭐 탄소 중립 빌딩 뭐 이런 거 접하실 거고, 그 다음에 순환경제는, 우리로 치자면 지역 화폐 이런 건데, 이런 맥락들이 유럽에는 조금 강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은 이슈들을 차지하는 게 포용, 인클루시브 시티, 포용 도시, 뭐 이래서 문화 다양성, 많은, 한국 국적이 아닌 또는 성 정체성이 다른,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 이민자 또는 난민, 전쟁 난민, 지금 가자지구 뭐 전쟁 나오고 그랬죠. 난민들이 유럽에는 많이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하면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서 같이 도시 구성원으로 같이 살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또 요즘에 최근에 부상된 게 디지털 라이츠라고 하는 거예요. 디지털 인권. 이거는 이제 아마 이 내용 이후에 여러분한테 좀 더 자세하게 그러니까 그런 현상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가 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티는 많이 들으셨을 거고, 아주 소소하게, 숫자는 작은데, 파이낸스가 있어요. 금융. 근데 아마 여러분 요즘에 그 비트코인 이런 상황들을 잘 보고 계셔가지고, 이 금융이 어떻게 디지털화 되어 있고, 그것들이 얼마나 흐름이 빠르고, 그게 어떤 기회를 만들고 있고, 돈 흐름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는 여러분이 지금 감각하시는 대로예요. 근데 그 내용이 논의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가 하나 찾아서 가져왔는데 딱 요거 하나 있어요. 도시정비사업에 관한데요. 뭐 세션이 하나 있었고요. 대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유럽 사회의 특징 같은 거고, 여기는 주로 이제 기술에 관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협업할 거냐, 거버넌스를 어떻게 할 거냐, 사람들 사이에 그러니까 데이터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거냐, 이런 논의가 빵빵해요, 유럽은. 우리보다는. 그런 특징들을 좀 보여줍니다. 어쨌거나 이런 상황들인데 전 세계에서 많은 스마트 시티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바뀌기 때문에 어느 한 시점에서 이게 스마트 시티 사업들 전부야. 그 다음에 뭐 타이틀이 이렇게 돼. 이렇게 뭐 단언할 수 없어요. 매일 바뀝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하나 가져왔는데요. 인도 하면 저는 저 머릿속에 없었어요. 실은 제가 지금 있는 연구소가 서울대학교 내 아시아 연구소라는 데인데 지역 연구소예요. 지역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경제학 전공이면 인도의 경제학, 인도의 경제 이렇게 연구하는 분들이 한 40-50명 모여 있는데 인도가 요즘에 스마트시티 연구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요. 왜냐하면 사업을 크게 해요. 여기 이제 인도의 모디 총리인데 이 양반이 인도 전역에 100개의 스마트시티를 만든다고 공표를 했고, 몇 년 전부터. 그 다음에 그걸 어떤 식으로 하냐면 서로 경쟁하게 해요. 그래서 어디가 이번엔 스마트시티 할래? 그 다음에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돈 줄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인데, 요걸 그대로 옮긴 얘기입니다. 과거 도시는 강둑에 만들어졌었는데, 옛날에 인도가,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산업화되고 있는 인도는 고속도로를 따라서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고, 앞으로는 광 케이블 따라서 이 도시가 만들어질 거야. 근데 광 케이블이 어디에 깔릴까? 이렇게 하면, 어디가 스마트시티 할래? 그러면 우리가 깔아줄게. 그렇게 되고, 거기는 이 디지털화 되는 경제 구조에서 이제 경제적인 기회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지역 주민들은. 그래서 실은 요 인도의 스마트시티 사업을 구글링 하면요, 약간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다음에 인도 스마트시티는 어디가 지정이 될까라고 하는 그런 클립들이 굉장히 많이 떠요. 일종의 이제 인도는 그래서 이 스마트시티를 뭘로 인도에서 스마트시티라는 사업의 의미는 뭐냐면 굉장히 낙후되고 그다음에 산업화되지 않은 특정 지역을 현대화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도시로 만드는 도시개발 사업을 의미해요. 인도에서는. 그러니까 스마트시티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뭄바이 사진인데 인도 사람들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소 키우고 양 키우고 하는 우리 마을도 스마트시티가 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100개의 스마트시티를 우리가 할 거고 26개는 뭐 무슨 특별 지원 사업 같은 걸 하고 뭘 하고 그래서 아예 그걸 미션이라고 정해버렸어요. 인도는. 도시 현대화 사업. 어마어마한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체계가 데이터가 필러가 되고 뭐 에너지도 관련되고 물 관리, 커뮤니케이션, 모빌리티 이런 것들이 다 이 스마트시티의 축을 이루는 주요한 요소가 된다. 뭐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냥 사례이기도 하지만 이걸 학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냐 이 얘기가 이제 저는 더 중요한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이 아야나 다타라는 분은 UCL 건축가 아니다. UCL 건축가 맞습니다. 도시계획 건축 같이 있을 건데 아마 이분이 인도 출신이에요. 아야나 다타는 그리고 학자고 인도의 스마트시티에 대한 연구를 쭉 하고 있는데 인도의 스마트시티의 특징은 그 내용을 쭉 보고 인터뷰를 해봤더니 도시개발 사업이 실은 외형적인 사업이긴 하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스마트 시티즌 만들기, 스마트 시민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이제 의미를 해석했어요. 뭐냐면 그렇게 스마트 도시로 지정이 돼가지고 스마트 도시가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면 시민들도 알아서 거기에 발맞춰줘야 돼. 그래서 적극 참여하고 디지털 기술도 배우고 그다음에 그런 그 행동 방식에 익숙해지고 뭐 CCTV 뭐 이런 도시의 정비 그 시스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그걸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시민 모델 같은 것들을 이제 이 사업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이 학자의 눈에는 도시개발 사업은 외형적인 물리적인 변화이지만 진짜 인도 정부 이 모디 총리가 원하는 바는 사회개조인 거죠. 그런 사회가 되는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디지털화되는 이 공동체 사회를 아이디얼 그러니까 이상적인 모델로 설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학자가 보기에는 스마트 시티즌 만들기라는 게 있는데 이제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니 이러저러한 복잡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문맹률이나 그 다음에 그러니까 디지털 기기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 우리 키오스크 가게들 키오스크 가면은 어르신들은 키오스크 사용 못하고 뭐 그 다음에 뭐 철도 승차권 예매할 때 어르신들은 예매 못하고 뭐 이런 디지털 격차가 있잖아요. 그게 마찬가지로 있어서 스마트 시티즌 모델은 이 아야나 다타가 보기에는 일종의 계급 가르기다. 중산층하고 교육받은 사람들은 이런 걸로 스마트 시티즌이라고 명명받아가지고 올라탈 수 있지만 그리고 경제적인 기회도 잡을 수 있고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이게 여러분한테는 이제 중요한 개념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디지털화된 경제고리에 내가 접속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빈곤층이 되는 거예요. 실은. 그 순환고리가 주류가 됐을 경우에. 그게 이제 우리 모두를 불안하게 하죠, 실은. 여기서도 마찬가지,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디지털화되는 경제 순환고리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이 차투루라고 하는 요거는 인도 말인가 봐요. 인도 말로 똑똑한, 이런 영리한 이런 뜻이래요. 이 양반이 인도 양반이니까 국가가 이상적으로 그리는 스마트 시티즌이라는 개념에 대비해서 차투루 시티즌은 실은 국가가 이런 프로젝트에서 진행을 해가지고 이런 기회를 제공을 할 때 영리하게 거기를 왔다 갔다 할 수 하는 그런, 이제 예를 들자면 그런 기회도 찾고, 그 다음에 이런 틀에서 찾지 못하는 다른 자원들은 또 기존의 다른 영역에서 또 찾고, 이런 경계를 넘나드는 영리한, 그걸 뛰어넘는 일종의 해킹하는 시티즌이라고 할 수 있죠. 차투루 시티즌이라는 얘기도 했어요. 참고로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스마트시티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런 첫 얘기고, 두 번째는 아마 여러분 많이 인터넷 짤이나 뭐 이런 걸로 들으셨을 거예요. 중국에서는 스마트시티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제가 사업을 가져오진 않았는데, 이 기사는 실은 ORG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종의 NGO, 국제 NGO 웹사이트예요. 근데 중국이 1대1로라고 하는 국제개발 사업 프로젝트를 하죠. 중국하고 세계의 다른 여러 도시들을 기간 시설로, 하이웨이로 연결하고, 이렇게 철로로 연결해가지고 경제대국을 만들겠다라는 이제 빅 프로젝트인데, 그 중에 하나가 스마트 기관망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 국가는 우리의 이제 기존 관념으로는 저개발 국가고, 그다음에 아직 사회 혼잡이 많고, 그다음에 범죄도 있고, 무슨 반군들도 있고, 그렇죠. 이 사회 관리를 위한 통제 시스템을 중국 정부가 수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프리카의 도시 정부나 아니면 임시 정부 같은 막 싸우고 있는 정부 이제 권위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이 도구가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중국의 스마트 시티는 이제 사회 체제의 변환 과정에서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컨트롤하고 파악할 수 있는 도구로 그러니까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중국의 스마트 시티 이미지를 이제 자료들을 검색을 하면 주로 중국의 도시 정부들이 로컬 사회를 관리하는 단적인 매우 그냥 피상적인 예이기도 한데, 단적인 예는 아마 그런 기사도 보셨을 텐데, 안면인식 기술이 중국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성시는 이제 도시를 뜻하는데, 어떤 성시에서는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서 일종의 그 사람의 레퓨테이션, 그러니까 신뢰도 점수를 매겨요. 개인별로.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빨간불일 때 신호등을 건널목을 건넜다. 그러면 이제 나의 얼굴을 인식을 해가지고 나의 점수에서 뭔가가 차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걸 컨트롤하냐면 나중에 대출을 안 해줘, 은행에서. 너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런 방식의 이제 일종의 그렇게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은 사회 변화.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국은 산업화된 시기에 농민공들이 도시지역으로 대거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정보가 없으면 관리가 안 돼. 그래서 도시에서 그리고 그들이 또 불법적으로 이탈해가지고 오긴 했지만 도시 농민공이 되긴 했지만 그들이 없으면 또 공장이 안 돌아가. 그래서 이걸 관리하기 위한 기술 통제 수단으로 이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겉으로는 실제로 기술적으로도 교통 막힘이 없는 도로, CCTV 이런 시스템들을 다 개발을 하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회 안정화를 목표로 해요. 중국은. 중국의 스마트시티도 굉장히 많습니다. 200 몇 개 돼요. 네. 거기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도시개발 사업에서 스마트시티를 이제 그렇게 프로파간다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근데 아무튼 그런 기술의 능력, 저력 같은 것들을 이제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기사 같은 겁니다. 지금.
다음에 또 다른 세 번째 사례인데 이게 마지막 사례입니다. 이거는 혹시 보신 분이 있으셨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구글의 사이드웍스라는 그 자회사가 스마트시티를 토론토 퀘이사이드라는 옛날에 토론토에 해군들이 사용하던 부두, 근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부두를 거기를 스마트시티로 개발을 할 거다. 그리고 구글이 달라붙어서 할 거다. 그다음에 토론토 시정부하고 시민들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거기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할 거다. 이제 이 프로젝트를 이게 론치가 된 지는 수년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굉장히 예쁜 그림들을 그렸어요. 옛날 그 부둣가의 창고나 공장들 그대로 놔두고 또 이제 텍스처를 그대로 두고 뭐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수변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고 보행을 편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이런 디지털 레이어가 결합된 여러 가지 기술 레이어들을 결합을 하고 이상적인 그림을 꽤 이제 일찍 발표를 했었는데요. 토론토는 결국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결론은. 이것도 몇 년 됐어요. 한 20년에 결정이 됐나. CCLA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토론토에 있는 시민들의 연합체예요. 우리는 이제 좀 전에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했냐면 캐나다의 특성답게 캐나다는 이제 어떤 개발 계획에 대해서 제안이 있으면 그 제안 가지고 주민들한테 오픈을 하고 그 공청회를 우리말로 하면 공청회를 수도 없이 하거든요. 계속 몇 년간. 시민들이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거 좀 이상해. 좀 불편해. 나를 감시한다고? 내가 거기 놀러 가는 거 다 찍는다고? 그다음에 내가 거기서 운동량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거기에 몇 시간이나 머무는지, 뭘 사 먹는지 이걸 다 데이터로 기록한다고? 나 불편한데?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던 거죠. 그래서 토론토 시장하고 구글 그 자회사 사이드웍스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계속 이제 다 브리핑을 보고받고 어떤 조항으로 어떤 계약 내용으로 계약을 하는지 이 개발 계획에 대해서 계속 과정에 계속 참여합니다. 그게 원래 캐나다의 뭐 주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개발 과정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돼서 이제 시민들이 구글 니네들 이 조항은 문제가 있어. 이렇게 저렇게 이제 빼줘 이렇게 요구를 하다 보니까 사이드웍스가 그럼 우리 뭐 하라고? 우리는 할 이유가 없어 라고 하고 사이드웍스가 털고 나갔어요. 우리 그만할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많은 내용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요걸 좀 보여드리려고 왔는데 이 내용이 We believe the question is not how to use tools of mass surveillance. 감시, 다중 감시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CCTV만 생각을 하는데 실은 CCTV 말고도 여러 가지 센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도 어쩌면 스마트 빌딩 만약에 설계를 해보셨다고 하면 요즘에 다양한 센서들이 있어요. 뭐 앞전 센서도 있고 뭐 무슨 센서도 있고 거기서 데이터를 모으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 모은 데이터 가지고 뭐 할 건데 이 질문을 하는 거다. 이게 이제 저는 핵심인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스마트시티를 바라보는 그 시각의 핵심은 이 데이터가 뭐지? 이 데이터가 어떤 의미지? 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내용으로 조금 더 알아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실은 사이드웍스가 털고 나갔긴 했지만 스마트시티는 이렇게 디지털화, 도시의 운영체계 디지털화, 그 다음에 어느 공간이 센서가 막 달려가지고 그 데이터가 어딘가에 쌓이는 현상은 실은 이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이 아니더라도 계속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실은 새로운 건물이 나타나고 새로운 도로가 깔리고 그러면 계속 이 센서들과 디지털 기관망과 이것들이 쌓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사이드웍스가 털고 나갔다고 해서 우리는 끝이 아니고 우리는 계속 할 거야 라는 이제 선언 같은 거예요. 이런 사례들을 이제 보고 그 다음에 한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국은 그러면 스마트시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법령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실제 요 외에는 다른 스마트시티가 별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법령을 가져왔는데 우리는 세계에서 다른 나라들이 스마트시티 사업을 하기 전부터 유비쿼터스 시티라고 해서 UCT 줄여서 이 사업을 2008년부터 법령을 만들어가지고 했어요. 물론 법령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그 전부터 이 개념이 논의가 되고 있었고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기한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2000년대 초반부터, 2002년부터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근데 2008년에 이제 법이 만들어졌는데,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실제로 이 법의 내용을 보면 이름만 바뀌었어요. 스마트로. 유비쿼터스, 이게 이제 국가법령이 이 이름이 왜 바뀌었는지를 설명하는 문구인데, 유비쿼터스라는 말이 알아듣기 너무 어려워. 그리고 아파트 분양도 잘 안 돼. 뭐 이러저런.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근데 스마트는 너무 이해하기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 정의를 읽어보면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의 이 법률적인 체계, 제도적인 체계가 쫙 보여요. 첫 번째는 스마트 도시라고, 아까 제가 스마트 도시라고 이름을 이제 이 타이틀을 붙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스마트시티라고 부르지 않고 스마트 도시예요. 우리나라의 공식 명칭은. 그리고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하고 근원적이에요. 영향력이. 건설, 정보통신 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은 여러분 잘 아시는 건설이고, 정보통신 기술이 융복합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지형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전에는 도시건설, 그 다음에 뭐 무슨 건물 만든다, 공공시설 만든다라고 하면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메인이 건설회사 또는 시행사 아니면 뭐 엔지니어링 회사 뭐 이런 주체였어요. 여기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주체가 붙어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그게 바뀔 수 있어요. 실은 스마트시티 사업으로 지정이 되면 정보통신 회사가 건설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렇죠? 끌어들여요. 컨소시엄 형태로 해가지고. 이니셔티브가 정보통신 기술로 가요. 나눠준 거죠, 실은. 이 말이 되게 엄청난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이제 나중에 개인적인 이제 그 철학적인 차원, 우리가 공간을 경험하는 감각적인 차원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 콘크리트 또는 마감 벽면이 그냥 그 고정된 사물이 아니고 뭔가 능력을 가진 사물이 되는 거예요. 이 책상이, 이 테이블이, 그다음에 제가 가진 마이크와 이런 것들이 나한테 뭐라고 해. 그게 이것 때문이에요. 이게 큰 틀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어쨌거나 이 법률 내용을 좀 보면, 그 다음에 국가시범도시라는 거는 지능형 도시관리 및 혁신산업 육성.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산업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한국의 스마트시티 산업의, 그러니까 스마트시티의 특징은, 개념의 특징은 4차 산업을 이걸로 지원할래. 이거예요. 스마트시티 기술. 테크 기업들 기술 개발을 지원할래. 거기에 관련된 산업군이 생기고 생태계가 생겼으면 좋겠어. 그것들을 공공 펀딩으로 지원할래.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서 설계, 그다음에 이제 업무를 하다가 무슨 아이디어가 반딱해가지고 창업, 나 이 아이디어 가지고 뭔가 기술 개발을 해서 창업해가지고 할래. 라고 하면 지금, 물론 어렵지만 지원이 없던 것에 비해서 고속도로가 깔린 상대적인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은 성남의 창업지원센터 가면은 뭐부터 도와드릴까 하고 쫙 안내를 해줍니다. 지능형 도시관리 및 혁신산업. 그래서 데이터 관련 산업이거나 AI 관련 아이디어거나, 그다음에 그런 센서, 테크, 그다음에 그것들을 기관망에 통합하는 또는 이런 물리적인 공간에 통합하는 기술 아이디어를 가진, 디자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을 육성해요. 그 다음에 스마트 도시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주요 기능병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는 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이것도 해보면 스마트 도시 산업군으로 지정되는 기업으로 내가 창업을 한다고 하면, 저는 데이터 간의 호환성.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스마트 테크 기업 만든 그 기업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내가 이걸 사용하게 되면 저에 관한 데이터가 몇 개가 쌓여요. 여기에 서버에 쌓여요. 그 다음에 또 저는 이 제품도 써요. 그러면 이 제품과 이 제품이 서로 지금 현재는 독립되어 있지만, 이게 의미하는 바는 얘랑 호환이 가능하면 통합해가지고 호환해, 니네들끼리. 그래서 지금 스마트 시티의
주요한 정책 과제는 작년하고 올해는 뭐였냐면, 올해는 모르겠어요. 작년까지는 뭐였냐면, 이런 기술 개발 기업들이 자기가 확보한 데이터를 어떻게 돈으로 만들지? 돈으로 만들려면 거래가 가능해야 되잖아요. 거래가 가능하려면 호환이 가능해야 돼. 그래서 그 기술 개발 기업들의 표준 프로토콜을 정의하는 작업들을 국가에서 지원해서 했어요, 프로젝트. 지금 한국의 스마트시티 사업은 그 단계예요. 표준 프로토콜, 기술 테크 데이터에 표준 프로토콜을 개발해서 이 프로토콜을 가진 이 표준 프로토콜이니까 이것들을 한국 기업들이 새로 창업하는 또는 새로운 혁신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이 이 프로토콜을 가져가 가지고 기술 개발해 가지고 서로 상호 호환 가능하도록 하게. 그러면 이제 생태계가 생기죠. 그리고 데이터가 점점점 쌓이죠. 요즘에 데이터는 뭐예요? 돈이에요. 그리고 누가 이 데이터의 소유권을 가질 건가? 서로 거래할 때는 얼마를 주고받을 건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생겼다는 얘기죠. 이 조문 하나 가지고 그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초연결 지능 정보통신망, 스마트 도시 통합운영센터, 뭐 폐쇄로, 아까 여기서 얘기했지만 건설, 정보통신 융합기술과 정보통신 기술. 그래서 건물을 짓는 회사랑 정보통신 회사랑 같이 뭔가 공동의 프로젝트를 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어, 건설기술의 전자제어 통신들이 기술 융합되거나, 융합이란 말이 되게 많죠. 그 다음에 스마트 도시 기반 시설, 건축물, 공작물, 설치, 건축, 구축 이런 운영하는 사업, 또 스마트 도시 건설 사업. 이 사업이라고 정의가 되면 실은 이 사업 영역에 니네 회사가 이 사업 영역에 속해라고 인증을 받게 되면 국가시범도시나 아니면 정부가 진행하는 스마트 도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죠. 스마트 도시 산업, 창업 지원, 투자 촉진.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이 10번, 11번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 임시로 사용 승인을 한다는 얘기는 사용 승인이 임시로 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보통 말하는 규제. 새로운 기술이 개발이 됐는데 이 기술은 지금 있는 법률에 저촉이 돼. 뭐 그런 상품들이 많이 있죠. 기술은 개발이 됐는데. 그런데 스마트 도시에서는 그런 규제 다 해제해 줄게. 여기서 하면. 이제 우리가 이 이후에 볼 스마트 빌리지에서 보면 여기서 그런 제품들을 테스트하는 거는 규제에 적용을 받지 않아. 라고 하는 임시 사용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규제 샌드박스라고 하는 건데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아.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이 이후에 볼 스마트 빌리지에서 도로교통법을 로봇가 도로교통법을 어떻게 지키지? 지금 법령이 없는데 로봇 배달 로봇 이제 쓰는데 지금 법령이 없기 때문에 임시 승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기존의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안 되는 영역들을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이 혹시 어쩌면 훨씬 더 상상이 더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니까,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만약에 도로교통법이 달라진다. 그러면 단지 설계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이거는 스마트시티에 관련된, 좀 전에는 스마트시티에 관련된 법이었지만 이제 이 법은 실은 그것에 기반이 되는 거예요. 데이터 3법이라고 하는 것이 실은 얼마 전에 개정이 됐어요. 이건 뭐냐면 아까 스마트 도시 법하고 이 법하고는 일종의 그 빙산 같은 거예요. 뾰족한 부분이 스마트 도시법이라고 하면 이거는 큰 아래에 보이지 않는 바닷물 속에 숨겨져 있는 큰 덩어리인데 간단한데 커요, 덩어리가. 왜 그러냐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그 다음에 신용정보법. 이 세 가지가 실은 아까 그 말하는 데이터의 축적, 데이터의 거래,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의 그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뭐가 뒷받침이 안 되는 거야. 일단 거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의 소유권을, 그 다음에 지분 같은 것들을 정확히 나눠야 되고, 그 다음에 계약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시간에 따라서 뭐 가치를 매겨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정보가 재화가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정보가 재화가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려고 하니까 이것들을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뜯어 고쳤어요. 세 개의 법을. 그래서 좋은 말로 데이터 3법이라고 했고, 아까 그 토론토의 경우처럼 시민사회단체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마 이제 아시겠지만 그 신상털기가 가능하잖아요. 내 실명이 그 데이터에 붙어 있지 않아도 필터 몇 개, 한 3, 4개 정도 쓰면, 아, 얘가 걔구나. 이렇게 신상털기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해놔도 실은 개인정보는 마음먹으면 털 수 있어.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시민단체는 이거를 데이터 3법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자,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의 망자, 그 다음에 신용정보의 신자 해가지고 개망신법이라고 이제 달리 불렀었어요. 이게 한국의 개인정보는 털려면 털 수 있다. 어쨌거나 이거는 근데 어떤 효과를 가져왔냐면 시장을 만들어서 데이터 시장. 데이터 시장이 성립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법령 체계를 가지고 국가 시범도시도 만들고,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스마트 도시 조성 확산을 위한 작은 사업들을 하는 거를 국가 펀딩을 지원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 관련 기술 기업들의 기술 개발을 지원을 해주고, 그들의 그 성과품을 우선 구매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규제 샌드박스, 이런 것들 규제가 없이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업계들끼리 모여서 단체를 만들어, 얘들. 그래서 서로 필요한 거 논의해. 그래서 이런 모임에 가보면 그 생태계의 모습을 알 수 있어요. 건설회사뿐만이 아니고 뭐 건설신문사도 들어가 있고 막 이렇게 언론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기술기업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경영학 이런 데에서는 그 표준 프로토콜, 그 다음에 이 서로 그 특수복종법 법인을 이런 거 만들 때 그럼 뭐 데이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소유권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이제 법률가들 같이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은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건 테크 기술, 디지털 기술의 개발이 도시에 적용된다라는 단순한 사실인데, 그게 우리 실생활에 실현되려면 이 모든 제도들까지 다 같이 이제 움직이는 거죠. 병합해서. 원래는 이 사이트가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많은 돈들이 들어갔는데, 지금 정부는 실은 스마트시티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관련 조직을 많이 대폭 줄이고 예산도 삭감하고 했습니다. 어쨌거나 근데 이미 만들어진 그 기업 생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자체는 또 독립적인 그 스마트시티 기술의 그 구매자이기 때문에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들끼리 같이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속도를 조금 높이면 스마트 빌리지 이라는 게 부산 에코델타 시티에 만들어졌어요. 이게 그 모습인데, 총 56세대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이렇게 그 로우라이즈 주택 단지인데, 여기에는 온갖 뭐 에너지 기술, 그 다음에 물 관리 기술, 그 다음에 요즘에 기후변화, 폭우가 올 때 리질리언스, 기후 회복력, 이런 거 개념이 적용한 이제 하수 오수 처리 이런 기술들이 들어가 있죠. 기반 시설로.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그런 요거는 일종의 실험동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실제로 들어가서 살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기술을 살면서 실험하는. 그래서 리빙랩이라는 게 그 개념이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사용해 보면서 기술을 개발하고 수정하는 개념. 그래서 실제 56세대를 거주하게 하고, 54세대인데 정확하게는, 왜냐하면 2세대는 게스트하우스로 운영이 돼요. 그래서 누군가 여기 보고 싶어요, 아니면 뭐 경험하고 싶어요, 이러면 거기 가서 몇 밤 잘 수 있게, 하룻밤 잘 수 있게. 지금 운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운영했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런 혁신, 창업.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진 이제 스타트업이 나 여기 가서 실험하고 싶어요. 우리가 개발한 시제품을 이분들이 써보게 하고 그 데이터를 받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피드백을 받고 싶어요.라고 하면 수자원공사 관리팀에다가 어플라이 해가지고 그래 니네 여기서 기업 활동해. 그다음에 여기서 이 커뮤니티 센터 같은 데서 주민들을 만나.
그다음에 피드백을 받아, 그다음에 그거 제품 개발에 활용해, 이런 체계예요. 일종의 이제 큰 실험 단지 같은 거죠. 직접 주민들이 살면서. 2022년 2월에 입주했어요. 이렇게 입주한 사진이고, 이렇게 생기고, 집에 가보면 온갖 최첨단 데이터 기기들이 다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스마트 미러라고 해가지고 거울인데 데이터가 나와요. 어떤 데이터냐면 이게 이제 삼성 그 와치하고 연결이 되는데 모든 입주민은 다 와치를 하나씩 줍니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차게 해요. 그리고 나의 생체 정보가 삼성 데이터 센터로 들어갑니다. 아마도 그들은 건강 정보를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아마 그걸 보험에 활용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기기를 개발하는 데 활용을 하겠죠. 그 데이터가 여기에 일종의 이제 대시보드처럼 이 거울 앞에 서면 요 와치 데이터하고 데이터가 가공이 돼가지고 여기에 나와요. 뭐 몇 칼로리 소모했고 뭐 상태가 어떻고 뭐 이게 나옵니다. 여기. 그리고 뭐 공기 정화기, 그다음에 스마트 텔레비전 뭐 이거 말고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구성은 수시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테크 기업들이 우리 새 제품 개발해서 이거 써보세요. 갖다 놓고 동의하면 쓰고 데이터 피드백하고 이런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그 데이터들이 한 곳으로 모여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 통합관제센터예요. 아까 지도에서 본. 여기서는 일종의 이제 그 대시보드 같은 건데 여러 가지 템플릿들이 있어요. 실제로 한눈으로 촥 파악할 수 있는 어느 집에서 수돗물을 얼마만큼 쓰냐. 각 양변기마다 수돗물 사용량이 다 체크가 되고요. 그다음에 세면대 수돗물 사용량도 다 데이터가 기록이 돼요. 그렇게 해서 그것들이 모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버추얼 그 디지털 트윈이죠. 그래서 어느 집에서 사용량이 어떻게 됐고 뭐 어떤 집은 낮고 이것들이 지금 한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례들을 보면 이제 한국의 사례는 국가 정책으로 산업이 우선이 진행이 주요한 목적이고, 그 다음에 디벨로퍼가 수자원공사인데 이러한 공사들이 진행을 하면서 스마트시티는 지금 수자원공사가 한참 앞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반시설 기술을 실험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적은 물량 가지고 물 부족 국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순환형으로 그 물을 순환하면서 정수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 관리할 수 있는 기술들을 실험을 하고, 이것들을 수자원공사는 뭐하러 할까요? 수출하려고 다른 국가에. 그래서 인도네시아 그 신수도 개발 사업, 그 다음에 뭐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이런, 그 다음에 베트남 이런 곳의 신도시 개발 사업에 한국의 공사들이 참여를 하고 엔지니어링 회사들도 참여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기술을 수출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설명을 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실은 그 에코델타 시티 이 스마트 빌리지에 그 거주하는 분들은 임대료가 없어요. 무상으로 거주해요. 5년 동안. 그래서 공모를 받았어요. 공모를 받았는데 대신에 이제 나의 개인 정보를 주는 거죠. 근데 그들한테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부산에서 자기가 살 때는 빌라에 살면서 너무 쓰레기 처리도 너무 불편했고, 그 다음에 공기도 안 좋았고, 공기질도 안 좋았고,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뭐 커튼이 자동으로 열리고, 뭐 별의별 신기한 것들이 다 맨날, 그 다음에 새 회사들이 와가지고 별의별 걸 신기한 거 다 써보라고 막 줘.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기존의 도시 문제에 불편해하던 주민들이 새로운 세상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 단지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혹시 그 뭐지 트루먼 쇼라고 옛날 영화인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 영화 알면 올드 세대인데. 그것처럼 모든 게 다 모니터링이 돼요. 내 행동. 그래서 제가 방문했을 때 주민 몇 분을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 인터뷰를 계속 사양을 하셔요. 이분들은 아마 그 입주 계약을 할 때 아마 나는 함구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트루먼 쇼 같이 이렇게 뭔가가 불편한, 약간은 불편한, 찜찜한 그런 상황으로 살고 계십니다. 이 체계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가 이제 이 사례에서 중요한 얘기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산 그러면 여러분 익숙하시죠? 본사가 있는 도시고, 그다음에 부산의 도시의 문제, 뭐 도로가 어떻고 차가 막히고, 그다음에 밀집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주거 환경이 어떻고 이런 문제를 진단을 하고 그것을 기술을 통해서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또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만들 거야라는 이제 그 구조이죠. 서사 구조가. 이건 굉장히 훌륭하죠. 훌륭한 구조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나의 개인정보 뭐 특별히 뭐 위해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어. 내가 무슨 손해를 보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뭐 크게 문제가 없다면 그것쯤은 그 다음에 참을 수 있어. 우리는 뭐 오히려 도움이 될지도 몰라. 나는 기술 개발에 내가 직접 참여해가지고 나는 좋은 한국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 도움 주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거는 뭐 아마 개인마다 다를 겁니다. 이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한국은 UCT 버전 1이 있었고 2가 있었고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해왔대요. 이 모델은 지금 다른 해외 사례를 다 봐도 스마트시티에 관련돼서는 모든 사업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 제일 앞서가 있는 것 같아요. 별의별 실험을 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생생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미 생태계가 생겼어요. 그래서 앞서가 있는데 그래서 이 히스토리, UCT에서부터 스마트시티로 오는 이 스토리가 다른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경로예요. 그것을 이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 마지막 이 표에서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시민 참여는 굉장히 상투적으로 많이 들었던 말이죠. 무슨 사업을 정비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재생 사업을 하든지 뭐 뭘 하든지 커뮤니티 뭘 하든지 이제 만약에 건축 전공을 하셨으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시민 참여라는 게 실은 예전에는 그냥 형식적인 시민 참여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업을 운영하는 기술 기업들이 시민 참여 진짜로 해야 돼. 꼭 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형식적이었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거 다음이고. 그 다음에 혁신. 그래서 우리는 주민들이 직접 이 빌리지를 운영하는 것을 적극 권장해요. 진심으로.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실험이에요. 실험 상태에서는 진짜 데이터가 필요해. 도대체 사람들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상호작용을 할까? 그다음에 우리는 이 기술 제품을 이렇게 사용하라고 이제 디자인을 했는데 사람들은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지? 이게 궁금해요. 그러면 이제 자율권을 줘야죠, 실은. 그리고 직접 사용을 하도록 해야죠. 그래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기술 기업들이 참여를 요청을 합니다. 그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스마트 빌리지를 운용하는 시스템 자체가 거기에 기반하고 있어요. 이 7가지 특징인데 이걸 좀 더 보기 편하게 하면, 제가 뒤쪽에 놔뒀네요. 좀 더 보기 편하게 하면 이제 뒤에 있는데 이런 거예요. People Oriented Smart City Design. 이 빌리지 디자인을 할 때 인간 친화적인, 이게 이제 수사적으로 사용된 게 아니고 실제로 사람들이 얼마나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가, 애들이 얼마나 안전하게 집 앞에서 놀 수 있는가, 그다음에 로봇가 이렇게 배달 로봇가, 청소 로봇가, 그다음에 그 경찰 로봇가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건물하고 충돌하지 않고 잘 실내까지 드나들 수 있는가. 제가 방문했을 때 로봇 한 대가 세워져 있었는데 이게 그 스마트 빌리지의 주택 문이 이 미닫이였던 거예요. 로봇은 이거 못 밀고 들어가. 그래서 활용을 못했어. 그러니까 이제 이 기술 개발한 기업은 실은 이거를 로봇 개발할 때 이 문을 밀 수 있는 기능을 넣어야 되나? 아니면 스마트 빌리지의 그 디자인 회사한테 이런 문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해야 되나? 이런 디테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턱이나 뭐 이런 것들.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스마트 시티 퍼스트 스트리트, 요거는 일종의 이제 디지털 버추얼 공간인데요. 여기 주민들이 다 모이는 커뮤니티 그 온라인 공간이에요. 거기서 뭐 피드백도 하고 뭐도 하고 아무튼. 그 다음에 규제 샌드박스 아까 말씀드렸고, R&D 플러그인 시티는 내가 플러그인 개념 아시잖아요. 건축 전공하셨으면 내가 이렇게 내가 만든 단위를 들고 가서 그 빌리지에 꽂아가지고 쓰면
주민들이 피드백 해가지고 내가 데이터 가져오고 이런 거죠. 그다음에 시티즌 익스피리언스, 시민들이 경험하는 시민들이 실제로 기술 개발 혁신 과정에 참여를 한다. 뭐 이런 개념이고, 그다음 데이터 마켓. 아까 제가 제도가 뭐 데이터 3법이 이렇게 바뀌었어요라고 했던 게 이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 마을 하나로 이런 것들을 실은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체계가 그래서 이렇습니다. 가상적인 체계가 데이터 센싱을 해가지고 기록하고 갖가지 정보들이 다 있겠죠. 그리고 수많은 종류의 센서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양변기에도 달리고 뭐 세면대에도 달리고 그랬으니까. 그다음에 전등에도 다 있고 그러니까 수많은 센서들 얼마나 많은 데이터겠어요. 내가 자꾸 껐다 켰다 뭐 이러면. 그다음에 그거를 분석하는 모듈. 그다음에 그걸 활용하는 모듈. 뭐 예측하거나 뭐 컨트롤하거나 이제 기술적으로는 데이터가 기술적으로는 이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것들을 공간적으로 이렇게 실제로 이 물리적 공간에 심었고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듣는 용어 플랫폼을 사용을 합니다. 그 데이터들끼리 서로 연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로봇이 움직이는 플랫폼, 데이터 플랫폼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거주 환경을 가상화하는 그거를 이제 온라인으로 불러들인 오그멘테이티드 시티 플랫폼이 있고 그래서 실제로 여기 데이터 센터 통합센터에 가면 실제 화면에 데이터 사용량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프로 뜨는 거죠.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그다음에 디지털 시티 플랫폼은 이거는 이제 주민들이 실제로 그 시티 플랫폼에서 자기 아이디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뭐 304호 뭐 저기 입주자예요. 뭐 저거 이렇게 하는 이 세 가지 플랫폼이 한꺼번에 연동돼서 운영된다. 이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다이어그램.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운영을 했고, 그래서 실은 이 스마트 빌리지 모델을 보면 어쩌면 이렇게 실험하고 있는 데가 없어요. 어쩌면 가장 아이디얼하게 이런 체계, 디지털 플랫폼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일상적인 데이터하고 이것들이 어떻게 지금 축적되고 있는지 그 체계 자체가 보입니다. 근데 이제 주민들은 이렇게 해서 모였고, 그래서 요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인터뷰를 시도했는데 인터뷰를 못했고 딱 그 수자원공사가 허용하는 인터뷰 딱 한 건이 있었어요. 그 뉴욕타임즈 외신 기자 홍보해야 되니까 이제 한 건데 이미 이제 거주자들이 인터뷰를 한 거고 그다음에 관계자가 인터뷰를 한 거고 그 중에서 하나가 데이터의 중요성, 그러니까 정보, 인포메이션의 중요성을 관계자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현재 입주자 모두 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계약의 조건이에요, 이게. 여기 무상히 거주할 수 있는. 그리고 스마트 빌드를 통해 수집한 모든 데이터로 이제 공통의 목표로 이제 더 스마트한 도시를 이 기술 개발을 통해서 우리는 만드는 데 기여한다. 이런 장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데이터가 정말 핵심이다. 모든 이 체계가 데이터를 모으기 위한 체계, 그걸로 핵심이 모아져 있어요. 그래서 7가지가 있는데 이거 다 실제로 거주자가 어떻게 하면 거주자의 행위 정보를 계속 축적할 수 있을지에 대한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휴먼 프렌들리 스마트 시티 디자인, 이거는 실제로 유용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 기기들을 사용하고 그것들이 도시 환경에서 어떻게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어쩌면 여러분도 이 데이터를 보면 시사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새로운 공간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디자인을 하거나 이럴 때. 그 다음에 City Made by the Citizen. 이거는 이제 아까 이거를 스마트 시티 퍼스트 스트리트 이렇게 부르는데 영어 이름 그대로 불러요. 1번가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에 모여가지고 주민 커뮤니티 온라인 공간이고, 그 다음에 리빙랩이고, R&D 플러그는 아까 말씀드렸고, 이것도 다 설명을 했구나. 데이터 마켓이 열리는 거고, 실은 이 데이터 마켓이 지금 가장 이제 우리 한국에서의 그러니까 스마트시티 체계에서는 데이터 시장이 만약에 수익성이 난다? 이 임계점이 되는 순간 이제 기업들이 달려들겠죠. 이미 그 포텐셜을 기업들은 보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작은 기업들도 달려들고 뭐 이렇게 할 거예요. 이거를 이제
연구 입장에서, 학자 입장에서 좀 해석을 해보면 참여라는 것이 예전에는 형식적인 거였지만 이제는 진짜 참여를 해야만 스마트시티가 돌아가는 거예요. 데이터가 있어야지 그게 뭐가 세계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는 뭐 인스타나 아니면 뭐 페북은 진짜 이제 화석이 된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 앱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건 그 앱의 죽음인 거잖아요. 그 세계, 그 앱 안에 데이터가 쌓인 게 실은 서버 안에 101010 기록된 그 온라인 코드들. 이게 실은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비주얼 디자인으로 보는, 앱에서 비주얼 디자인으로 보는 인터랙션에 기반한 정보들인데, 그걸 만들어내는 정보들인데, 그 세계가 의미 있으려면 실은 여러분이 계속 그 앱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하면 뭐 터치 하나 이것도 다 데이터가 돼가지고 축적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변에 혹시 삼성전자 개발팀에 근무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삼성전자 개발팀에 있는 모든 분은 자기 전공 불문 상관없이 자기가 실험적인 앱을 개발해서 사람들이 이 버튼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버튼을 누르는데 몇 초가 걸리는지 이것들을 모니터링 계속해요. 그러니까 이제 액티비티 모델인 거죠. 이 디자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래서 참여는 곧 데이터. 데이터는 곧 기업이 뭔가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뭔가 시장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제 한 2000년대 초반에 이미 학자들 사이에서는 옛날에 그 돈이 몰리던 곳은 뭐 석탄이 광산이 있거나 아니면 석유가 나오거나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중동처럼. 근데 지금은 데이터가 모이는 곳이 자원이 있는 곳.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 산업적인 정의가. 그래서 도시가 실은 생산 공간이 됐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서로 의사소통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게 가치, 경제적인 가치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옛날에 혹시 지리학 배우셨을지 모르겠지만 지리학에서는 뭐 공장 위치나 그다음에 자원의 위치나 이것의 근접성에 따라서 지대가 결정이 되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 있고 그다음에 곧 죽어도 도시에서 살려는 건 실은 경제적인 그 지위라고 하는 거, 경제적인 기회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 사회로 전환되면서 그런 경제 구조가 됐기 때문이에요. 도시가 점점점 더 힘을 발휘한다. 이 얘기는 이론적으로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이 참여는 곧 데이터, 데이터는 자원 이렇게 정의가 돼요. 그 데이터가 만들어내는 거는,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앱에서 뭔가를 터치하는 행위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무슨 타이핑을 하는 행위고 내가 어떤 내용을 타이핑을 하는지, 그 다음에 요거 타이핑한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를 뭘 누르는지,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예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수행성이라고 부르는데, 퍼포먼스라고 부르는데, 수행성이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참여에서의 수행성이. 근데 수행성은 어떻게 하냐? 수행성을 앱 개발자들이 정의를 해줘요. 디자인으로. 그래서 디자인이 힘을 가지는 건데요. 앱 디자인이 그래서 힘을 가집니다. 어떤 버튼을 눈에 잘 띄게, 쉽게 누르게, 유혹적으로 만들지. 어떤 내용을 보여주고 어떤 내용을 감출지. 그 다음에 뭐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보게 할지. 이것들이 다 엔지니어링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거를 유저 엔지니어링이라고 아예 개발자 업계에서는 부르는데요. 구글 부사장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앱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웹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기술 플랫폼을 디자인하는 게 아니고 사용자를 디자인한다. 인간을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사고할지를 디자인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디자인을 통해서, 앱의 디자인을 통해서 이렇게 개념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은 그런 구조에서는 이 데이터는 내가 앱을 쓰면 쓸수록 그 앱이 유용하면 유용할수록 나는 계속 데이터를 거기에 공유해주고, 그 다음에 그 락인이라고 하죠. 내가 한번 나의 인스타는 수년 동안의 나의 기억이라서 딴 데로 이사 가고 싶지 않아. 그렇죠. 락인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내 친구들도 다 그거 써. 나 혼자만 딴 거 이상했으면 나는 의미가 없어. 이게 이제 사회적인 락인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점점점 한 번 그 임계점을 넘어가면 기하급수적으로 확 이제 커지는 거죠. 페이스북이 그랬던 것처럼 뭐 이렇게. 그래서 이것들이
산업을 뒷받침합니다. 디지털 산업, 데이터 산업을 뒷받침을 해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이제 사용자들이 있는 거죠. 그것을 사용자들의 행위를 데이터로 바꾸는 게 플랫폼이에요. 기록하게 하고 인지하게 하고 정보를 주고 뭐 이렇게 인터랙션 이 구조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많은 일상생활이 이 플랫폼을 통해서 지금 구성되어 있어요. 곳곳에 디지털이 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우리는 볼 거냐 이 얘기인데 실은 이제 이건 좀 이론적인 얘기여서 좀 간략하게 소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에 그러면 이렇게 디지털 기술하고 이런 도시 또는 디지털 기술하고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보는 이론이 있어요. 사회학적인 이론. 그거를 이제 기술사회의 이론이라고 하는데, 기술과 사회의 관계를 보는 이론. 이건데, 이제 첫 번째가 이거였어요. 그냥 기술은 단순히 기술, 그냥 요 테크니컬리 무슨 개발 그런 뭐 설계도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사회에서 뭔가 활용되고 살아남으려면 이것 관련된 사회적인 제도, 그다음에 사람들의 인지, 뭐 이런 것들하고 같이 활용이 돼라는 건데 예를 들자면 이제 기술 사회학을 하는 학자들인데 이거는 굉장한 이제 인식이었죠. 우리가 옛날에 전기가 없었죠. 그다음 철도도 없었죠. 철도가 실은 우리 생활에 활용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시계가 있어야 돼. 같이 공통의 시간으로 맞춰야 되잖아요. 몇 시에 도착하고 여기서 몇 시에 출발하는 거기 몇 시에 도착해. 그리고 사람들도 그 시계를 보고 아 내가 여기에 12시 5분까지 가면 뭐 강릉행 기차를 탈 수 있어 없어. 이게 판단이 되잖아요. 사람들은 기차라는 게 철도라는 게 기차 또는 철도가 발명이 됐다고 했을 때 그 기술이 우리 생활에 일부러 들어오려면 그런 시스템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철도법이 있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자동차라고 하면 자동차 보험 들어야 되죠. 자동차 회사가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그것에 수리 시장이 있어야 되죠. 한번 고장 나면 공장에 생산자가 고치는 게 아니라 수리해 주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 하청업체에서 부품을 또 여기에 공급을 해줘야 되고 뭐 그다음에 도로교통법 뭐 별의별 게 그다음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생산품이기 때문에 자동차의 카시트는 그 발암물질이 있으면 안 되고 이런 소비자 비자행 관련된 제도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같이 그래서 기술은 일종의 사회적인 시스템이다. 문화적인 시스템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요즘에 이제 자율주행 버스도 이제 있는데 성남에 실제로 있는데 자율주행 버스가 지금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만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초기 모델은 16인승, 뭐 7인승, 8인승 이런 조그만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게 수요에 대량 수요잖아요. 45인승이면 그게 이제 일종의 유연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단위가 아니고 중간 규모의 비클이 골목골목 누비고 다니면서 앱으로 부르면 사람들 수요에 응답해가지고 노선을 짜고 이런 체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한 보험 체계도 없고 도로교통법 체계도 없고 뭐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자율주행차를 어떻게 타고 돈을 어떻게 내고 누구한테 무슨 이상이 생기면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고 이게 낯선 거예요. 옛날에 조선 말엽에 전차가 처음 들어왔을 때 상황하고 똑같은 거지. 처음 보는 물건인데 엄청 시끄러운 물건이 빠르게 달려. 말도 없는데. 근데 이제 기사가 있어요. 12살짜리 소년, 신문 파는 소년이었나? 신문 파는 소년이 교통사고 처음으로 났어. 그래서 죽었어. 현장에서. 전차에 깔려서. 사람들이 이거를 전차를 뒤집어 엎고 불 지르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 것처럼 자율주행차는 이제 우리 사회에 이제 관념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의 시나리오를 지금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들은 시나리오를 짜고 그래서 개발자가 누구냐면 국문학 전공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아 자율주행차라는 게 어떻게 사람들한테 인지가 돼야 되고 어떤 안전한 감각을 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편안하다는 인지를 줘야 되고 이런 시나리오를 짜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시스템으로 작동한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기술은 우리가 흔히 뭐 노벨 다이너마이트 만든 노벨 이렇게 얘기하듯이 기술 자체는 죄가 없어. 기술 자체는 사용하기 나름이야. 가치가 뭐 좋은 데 사용할 수도 있고
나쁜 데 사용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보통의 우리의 인식이었어요. 근데 기술사회학자들이 보기에는 기술은 이런 것 때문에 누가 운영하고 거기에서 누가 돈을 벌고 누구는 거기 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이런 제도들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이야,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모두가 다 똑같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기술이 어느 지역에 먼저 설정되고, 그 다음에 누구를 법률적으로 보호할 건지, 이런 체계가 기술과 함께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기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이 경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회사는 크게 만들고 싶거나 작게 만들고 싶거나, 그런데 그 모빌리티 서비스를 설계하는 사람들은 우리 5명 단위가 딱 맞는데 좀 작은 차를 좀 작게 만들어 줄 수 있어? 없어?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할 게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인데, 이게 요즘에 여러분이 어쩌면 그 미술관 전시를 가거나 그러면 물질성 이런 좀 머티리얼리티 이런 그 개념어들을 듣는데, 그 영역을 떠나서 화두예요. 물질성이라고 하는 게, 머티리얼리티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 디지털이 이 사물들에 심어지면서 이 사물들이 능력을 갖게 돼. 나한테 뭐라고 해. 나한테 어떤 행위를 이렇게 대응하라고 얘네들이 나한테 규칙을 던진단 말이야. 키오스크가 그런 거죠. 너가 빨리 맛있는 걸 먹으려면 이걸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방법을 사물들이 오히려 딕테이션 하는 거예요. 오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런 사물들이 행위 능력이 없다. 사물은 그냥 아무런 능력이 없고 그냥 놓여진 거야 라고 인지를 했는데, 이제는 그런 그걸 어퍼던스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행위 유발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디지털 기술 때문에 뭔가 능력을 갖게 돼. 근데 나한테 행동을 그에 대응하는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 이게 일종의 가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럼 우리는 인지를 하고 분석을 할까라고 해서 브루노 라투어라는 분이, 이분도 이제 과학철학, 기술사회학 하는 분인데 유명한 분이에요. 아마도 여러분이 논술 시험 같은 거, 만약에 이제 요즘 논술 시험 같은 거 보면은 고등학생들은 아마 이것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절대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라고 번역이 돼가지고 나온 책인데, 여기에서 요 이론을 소개를 해요. ANT라고, 액터 네트워크 티어리. 그래서 요즘 우리가 흔히 어려운 게 아니라 모든 사물과 인간들은 다 네트워크의 노드고 이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그리고 사람과 사물이 다르지 않아. 사물도 행위 능력이 있고 나도 행위 능력이 있고, 그래서 나는 얘한테 영향을 받고 나도 사물한테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렇게. 그러면 구분이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는 그 전에는 사물을 그냥 행위 능력이 없는 걸로 봤을 때 설명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디지털 사회에서는 특히나. 그래서 이것의 철학적인 이제 바탕은 물질성에 대한 탐구예요. 예를 들어서 제인 베넷이라는 유명한 그 사회철학, 아니면 미학 이론에서도 사실은 생동하는 물질들 이런 책들을 보기 시작하는데, 사물, 오브젝트가 뭔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이제는 디지털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물론 디지털이 아닌 시대에도 그렇긴 했지만 특히나 더. 그래서 ANT 이론은 개미 이렇게 기억해도 되고, 액터 네트워크 티어리 이론은 실은 많은 사회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분석 소프트웨어도 있어요. 여러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리고 굉장히 낮은 수준의 기술 단계에서도 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예를 들자면 ANT 이론의 바탕을 둔 분석 소프트웨어가 한국 그 스타트업이 2000년대 초반에 만들었는데, 그게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네트워크 분석의 양대 산맥이에요, 지금. 사이람이라고 하는. 그래서 네트워크 분석으로 뭘 하냐, 마약 조직도 잡아내고요. 그 다음에 저하고 같이 수업 들었던 경찰분은 가짜 석유 만드는 조직도 그런 걸로 발견을 해내고요. 그렇습니다. 네트워크 분석으로. 그러니까 뭔가가 연결된 것. 나와 얘가 연결된다고 하는, 지금 나는 이제 이 마이크를 잡고 있는 걸로 연결이 된 거잖아요. 요거 자체가 뭔가 레코드가 되고, 이게 분석하는 링크가 돼요. 이 철학적인 인식론 때문에 그게 이제 열렸고, 그래서 분석 도구가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제
뭐가 바뀌냐면 옛날에는 사람이 기술한테 영향을 받지 않고 인간은 인간 본성이 있어. 기술 따위가 인간 본성을 해칠 수 없어. 우리는 기술한테 예속되지 않을 거야. 아까 그 사이드웍스 토론토 그 사례처럼 기술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해? 아니야. 안 돼. 나는 거부할 수, 기술 없이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시각이 있고, 그래도 그런 기술은 유용하니까 잘 써야 되지 않을까? 뭐, 잘 쓰면 좋지 않을까? 이런, 뭐,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요 ANT 이론은 뭘 설명하냐면, 그래, 기술 사용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기술을 사용하면 기술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어. 이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 스마트 빌리지에서 이런 환경에 익숙한 사람, 이걸 자꾸 쓰는 사람은 그 쓰기 전에 나하고 이 기술을 활용한 나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쓰기 전과 쓴 후에 사회적인 관계가 청소년기에 확 달라지죠. 그렇죠? 주체가 바뀐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인간이 바뀌는구나,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옛날 기술이 없었던 때의 인간성하고 그 기술을 일상생활에서 아주 기본적인 요소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의 나하고 뭐가 달라? 나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손에서 안 놔. 그리고 동영상을 계속 봐. 아니면 뭐 밀린 드라마를 봐. 아니면 밀린 뭘 봐. 이런 나하고, 이거는 이제 기존 시각에 의하면 나는 이 기기를 잘 활용하는 인간이야. 이렇게 됐지만, 이 ANT 이론에 따르면 그게 통합적으로 이해가 되면서 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스마트폰 플러스 나, 이렇게 해가지고 나 다시, 이게 새로 생긴. 그러면 그렇게 인지가 됐을 때는 마케팅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주체가 다른 의미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 스마트 빌리지에 살고 있는 분이 자기의 경험을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우리 부산에 살 때 그렇게 좁은 집에서 살 때에 비해서 여기는 완전 호텔이에요.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부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다른 분 인터뷰인데, 인덕션에다가 뭐 올려놓고 깜빡 까먹었어.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연기가 나고 있었어. 그랬더니 그 스마트 빌리지의 그 연기, 그 장치가 그걸 자동으로 끈 거예요. 그 열원을. 이제 화재 방지 기술로 혁신적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제 요런 표현인 거죠. 이건 생각하는 집이에요. 스마트 빌리지의 홈 자체가. 그러면 그 집에 살고 있는 나, 그 다음에 그것이 일상화되고 다른 동네 어디를 가도 그런 집이 있다라고 하면, 아니, 양변기가 없는 집이 있어? 이렇게 지금 우리가 반응을 하듯이, 인간 주체성, 그 사회의 개인으로서 주체성이 기준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뭔가 다른 나가 되어 있는 거죠. 기술이 융합되어 있는 나, 주체성으로 바뀌는 거죠. 좀 전에 요거는 이제 넘어갔었는데, 어포던스라는 개념이 이제 살짝 저는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어쩌면 여러분이 가장 재밌어 할 그 개념인 것 같아요. 어포던스는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말 사전에는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 있어요. 행동 유도성.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방이 전부 다 화이트 톤 색깔이고 모두가 다. 그다음에 여기에 빨간 사과가 하나 놓여 있어. 그러면 나는 이 사과를 보기 싫어도 자연스럽게 저렇게 눈길이 가죠. 이걸 이제 비주얼 이펙트 심리학 분석하는 사람들한테는 irritating object라고 해서 눈길을 끄는 또는 성가시게 하는 object라고 하는 개념, 자연스럽게 눈길이 가. 그러면 이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유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포던스는 그래서 굉장히 이 공간을
디자인하는 사람들한테, 경험을 디자인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물건을 이 각도와 뭐 이런 그립감, 그 다음에 표면의 질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까? 이렇게 만졌다가 미끄덩거리고 이상해라고 던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너무 좋은데 손에 쑥 들어오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사실은 이 개념은 그래서 어떻게 해서 개발이 됐냐면 생태학자 인데 깁슨이란 분이 1979년도에 처음에 썼대요. 이거는 뭐냐면 이런 주체하고 주체가 환경을 인지하는데 별도로 보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을 인지하는 그 주체까지, 환경까지 다 같이 인지하는 거예요. 어포던스라는 개념. 그래서 이 사물과 내가 인터랙션을 할 때 이 통합된 이 인터랙션을 같이, 그렇게 해야지 어포던스가 생기는 거죠. 두 개가 같이 있어야지. 하나만 있으면 어포던스가 안 생기죠, 실은. 인터랙션 하는 타자가 있어야 돼요. 이건 그래서 그런 개념인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걸 지나가다 보면 내 발 밑에 이렇게 돌이 있어. 그럼 나도 저기다가 하나 이렇게 얹고 싶다던가, 아니면 뭐 좀 악동 같으면 저거 발로 찰까? 이렇게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아주 원초적인 행동 유도성 같은 거예요. 사물의 폼, 쉐입이 사실은 디자인이 저런 것들을 촉발을 하죠. 영화에서 많이 나와요. 이 인디아나 존스는 특히나 이런 게 막 신비함과 공포로 다가오죠. 그래서 뭘 잘못 들이면 풍 빠지기도 하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뭐 창이 날아오기도 하고, 어떤 돌 하나 끼워 넣었는데 무슨 뭐 외계인 우주선이 슉 날아가고 뭐 이런 것처럼. 이게 어포던스,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으로 됐을 때 뭐 영화에서 보듯이 사람이 죽기도 하고 어딘가에 갇혀가지고 그 공간이 나한테 위해를 가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사람의 감각적인 면을 자극을 해요. 그리고 경험을 지배를 하고 정서를 지배를 하고, 그것이 집합적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면 그걸 정동이라고 하는데, 그거 갔더니 그 아파트 좋더라, 뭐 이렇게 잘 됐더라, 뭐 이렇게 그걸로 퉁쳐지는 거죠. 그걸 이제 정동이라고 하는데, 집합적으로 공유되는 그런 감각들, 이론들이 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기술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냐면 이런 태도예요. 물론 이거는 이제 그렇게 공식적인 인터뷰에서 이렇게 좋은 말을 했겠지만, 제가 실제로 가서 몇 마디를 물어보면 여러 가지 이분들도 이런 틈새를, 안 보이는 틈에서 뭔가 다른 행동을 하는 것들이 재밌기는 해요. 근데 어쨌거나 기술에 대해서 이런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요. 이게 우리 집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장차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될 미래예요. 집이 장차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이걸 이제 학자들이 개념화하기 시작했는데, 서블라임이라고 하는 이제 미학적인 개념인데, 숭고미 뭐 그래요. 아니면 황홀감. 그래서 이제 이게 그 개념을 설명할 때 미학 이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제 그림인데, 유명한 이제 그림인데, 꼭대기에 올라가면, 등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꼭대기에 올라가면 장쾌함과 뭐 이렇게 자연의 위대함과 웅장함과 경외감과 이런 것들이 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이 들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하찮은가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이걸 이제 경외감, 우리말로 뭐 그렇게 옮기기도 하고. 근데 미학적인 경험, 어떤 위대한 또는 좋은 작품을 봤을 때 그 작품이 주는, 인간한테 주는 감각, 이거를 숭고미, 뭐 숭고함, 뭐 이렇게 이제 개념화했는데, 그걸 서블라임이라고 해요. 요거는 이제 미학은 칸트가 이제 아버지, 그 개념을 설정한 아버지 같은 건데, 이게 요즘에 디지털 기술에 의해서 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디지털 기술은 실은 작동이 눈에 보이지 않아. 휴대폰 내에서 내 데이터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는 보이지 않죠. 그냥 이 표면만 보이죠. 작동이 보이지 않은데 내가 그동안에 경험하지 못했던 굉장한 일들을 해줘, 나한테. 그러면, 이거 봐라. 이렇게 이제 놀래고, 그 다음에, 나는 전혀 만나지 못했던 누군가가 나하고 똑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고, 나하고 똑같은 비슷한 정서를 가지고 있어. 우리 한번 뭐 SNS로 대화를 해볼까? 아니면 뭐 누가 나한테 DM을 보냈어. 이렇게 이제, 실은 이 디지털이 가진 힘, 나한테 어떤 기회를 열어주고 어떤 인터랙션을 할 기회를,
이 상황을 만들어주는가. 이게 굉장히 경이로운 경험으로 다가와. 어떤 경우는. 그렇죠. 예전에 아이폰이 있을 때하고 지금 아이폰이 있을 때하고는 완전히 다 처음 아이폰 나왔을 때. 그리고 새로운 AI가 새로 나왔을 때, 최근에. 여러분은 AI가 작동하는 거 눈에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뭐 도대체 데이터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고 분석이 어떻게 되고 눈에 안 보여. 투명성이 없어. 인비지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경외, 이렇게 숭고함으로 느껴져. 아, 이거 마법 같은 거야. AI는 완전 마법이야. 마법 세상이야. 이렇게. 그래서 그걸 이제 디지털 서블라임이라고 이제 개념화했고, 이런 걸 경험을 했을 때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으로 바뀔까? 이게 이제 이 연구자들한테는 화두인 거예요. 그렇게 기술이 사람한테 왔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바뀔까? 굉장히 이제 이건 뭐 제 얘기이기도 하고 요즘 논란이 되는 건데, 이런 나이 애들이 한글, 뭐 영어 알파벳 몰라도 이렇게 계속 스마트폰은 인제 태어난 애도 직관적으로 이렇게 갖고 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눈을 떼지 않아. 그 언어가 아직 없는 아이들한테도 시각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뭔가가 다른 로직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거하고 그렇게 자란 아이들하고 이 노년인 분들하고는 생각하는 로직 자체가 감각이 다르고, 그 다음에 접근할 수 있는 게 다르고, 완전히 다른. 그래서 우리는 그 압축적인 변화의 경로에 지금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디지털 기술이 우리의 삶의 일부로 들어왔을 때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 이게 그다음 사람에 대한 관념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바뀔까? 이게 이제 학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성찰적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고, 뭐 철학자들도 그렇긴 하지만 실은 제일 문제가 법률이에요. 법률. 지금 기존의 디지털 체계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의 법률이 지금 디지털 체계가 들어왔을 때의 법률 상황들을 해결하지 못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 그래서 그러면 그때 나의 주체를 어디까지로 인지를 할 거냐. 내가 기록한 인스타그램을 나의 저작물로 인정을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아주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들이 잠재되어 있어요. 아직 이 사회적인 공론으로 안 떠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뭉쳐지고 있는 거죠, 상황이.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제 기술 기업들은 또 이렇게 저렇게 유형을 하고 있는 거고, 헤매고 있는 거고, 우리는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용을 하지 않거나, 뭐 이제 난장인 상황이고, 그 다음에 뭐가 또 바뀌냐면, 아까 퍼포먼티비티 얘기했는데, 이 아이가 이 디지털 온라인 세계에서 의미를 가지려면 내가 아이디를 가져야 되잖아요. 내가 아이디가 없으면 디지털 세계에서는 나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아이디를 갖는다는 얘기는 내가 몇 살이고, 어디에 살고, 국적이 뭐고, 그다음에 대충 성별이 뭐고, 성별 안 바뀔 때도 있지만 뭔가 나의 정보를 넣어야지 아이디를 줘. 그러면 디지털 세계에서 나의 존재감, 이건 내가 뭔가를 수행해야지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아이디가 생겼다고 해서 2년 동안 활동 안 하면 계정 폐쇄하죠. 그러면 실은 디지털 세계에서의 그 사람의 존재감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사회 공공 서비스가 다 디지털 세계로 옮겨갔어. 그렇게 되면 디지털 세계에서 자기가 수행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상황 영화인데, 뭐 그 키오스크 이용하고 비슷해요.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켄 로치 감독의 영화인데, 그 영화예요. 이분은 간단히 이제 소개하자면 목수를 인생 동안 해왔어. 근데 영국은 노동 관련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심장병이 생겼어요. 건강검진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이제 의사는 당신은 더 이상 일을 하면 안 돼요 라고 일을 못하게 금지를 했어요. 난 그래도 일을 할래. 나 일 못하면 생계가 없는데. 그랬더니 보건법에 따라서 일을 못해. 직장에서도 일을 안 줘. 이제 공공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그러면 이제 그 급여를 받으려면, 이제 사회보장 급여를 받으려면 내가 이 병이 있고 이 병 때문에 나는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 라는 걸 의사가 증명을 해주고, 그것을 영국 시스템인데 온라인에다가 올려야 돼. 근데 이 양반은 컴퓨터를 못 다뤄. 그리고 이제 작은 정부 이런
기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받아서 민원 처리해주는 창구를 확 줄였어. 매번 가서 기다려야 돼. 그래서 자기의 심장병은 점점점 악화되고 일은 할 수 없고 그래서 막다른 골목에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각고의 노력 끝에 컴퓨터를 열심히 배워가지고 2달 동안 노력을 해가지고 이웃이 도와주고 어쩌고 해가지고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쟁의심판위원회에 가는 날 화장실에서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을 극단적으로 이제 묘사를 한 건데 실은 온라인에서 디지털 세계에서 나의 존재감이라고 하는 건 내가 그 수행하는 능력이 있느냐에 없느냐에 따라서 정의가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러니까 사람들이 디지털 세계가 뭔가 찜찜한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기에 너무 얽매인 게 좀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놀 수가 없어. 그게 우리 지금 삶에서 끈끈하게 쫙 유착되어 있는 실제 세계와 디지털 세계가 유착되어 있는 상황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시가 그렇게 바뀌어. 사람들 사이에서도 바뀌어. 그래서 도시성이라는 게 어떻게 바뀔까? 도시가 어떻게 바뀔까? 이 얘기가 이제 마지막인데요. 죄송합니다. 좀 시간이 길어졌네. 그 디지털 세계가 있고 우리의 일상 세계가 있어. 이게 서로 이렇게 나눠진 게 아니라 그냥 이면이에요. 동전의 이면. 같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그걸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어. 아까 ANT 이론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사람은 어떻게 바뀌고 도시는 어떻게 바뀌는가. 이게 이제 화두인 거고. 요거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계속 이제 저희 연구자들한테는 이런 게 좀 중요한, 연구자들이 생각해 봐야 돼. 또는 뭐 철학자들이 생각해 봐야 돼. 아니면 이론가들이 생각해 봐야 될 지점들이기도 한데 여러분한테 이제 잠깐 공유하면 디지털 플랫폼 사용자는 누군가? 보통은 이제 기업이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고 우리가 그걸 사용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어떻게 보면 그 반대예요. 우리가 거기에서 뭔가 생산을 하고 있고 기업이 그 데이터를 가져가가지고 자기네들이 뭔가를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럼 사용자는 어쩌면 기업일 수 있어요. 이 디지털 플랫폼을 만드는. 누가 사용자인가? 이거는 기존 관념 완전히 뒤집죠. ANT 그 시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아까 어퍼던스가 생겼을 때 공간은 어떻게 개념화될 건가? 어떻게 정의가 될 건가? 실은 이 강의실이 지금 뭐 전통적인 의미에 특별히 우리 눈에는 그렇게 급변하지 않는 그런 형태잖아요. 강의실의 일반적인 형식. 강의자가 한 사람 있고 책상에 깔려 있고 몇 명이 수용될 수 있는 방이고 그렇긴 한데 이게 이제 코로나 때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강의도 바뀌고 강의실도 바뀌고 그 규모도 바뀌고 강의할 수 있는 유닛도 바뀌고 그래서 그 여파가 또 학교의 구조조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실은 공간 경험이 이제는 근원적으로 달라지는 과정이야. 이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 그럼 도시는 어디 있는가? 이 얘기는 뭐냐면 실은 도시라고 하는 거는 학자들이 보기에 사람들의 인터랙션이 있는 장소가 도시예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높은 빌딩이 있는 것으로 정의가 예전에는 됐었는데 지금의 도시는 밀도가 있는 곳이 도시야. 사람들의 밀도가 있는 곳. 그래서 예를 들자면 SNS, 그러니까 도심지에 있지 않은데 무슨 저기 시골에 무슨 맛집이 있어가지고 점심시간에 거기에 줄을 서. 거기가 도시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가지고 음식을 먹거든. 그리고 거기에서 인터랙션이 서로 일어나고 사회가 구성이 되고 도시는 그렇게 디지털 사회에 영향을 받고 심지어는 디지털 사회 자체가 도시화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메타라는 기업이 운영하는 그 전 세계의 망 자체는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는 그 거대한 도시사회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번역 AI 때문에 다른 나라 말도 쉽게 우리가 알아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쩌면 기존의 영토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서 도시 경계라는 것도 바뀌고 도시는 그러면 여기에 있을 수도 있지만 온라인에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럼 사람은 어떻게 바뀔 거느냐? 그다음에 도시는 어떻게 바뀔 까? 도시는 아까 얘기했지만 디지털 플랫폼은 내가 아이디가 없으면 거기에 나는 존재하지 않아. 그런데 이런 물리적인 공간 도시는 그냥 아니면 광장은 길거리는 내가 심지어는 국적이 없어도 그다음에 내가 거지여도 나는 거기에 존재할 수는 있잖아요. 성질이 다르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공공적인 성격, 도시의 공공적인 성격이라고 하는 건 누구든지 품어줄 수 있는 성질을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나이가 들었건 아프건 누구든지 도시에서 존재할 수 있어.
다른 사람한테 위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그런데 디지털 공간은 사실은 그런 성격의 공간이 아니죠. 뭔가 정의가 돼야지, 디파인이 돼야지 존재하는 공간. 이 두 개가 자꾸 합쳐지려고 해. 그러면 여기에 존재했던 주체가 디지털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 주체는 튕겨 나가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공공성에 위해를 가한다라는 상황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은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게 실은 메타버스 우리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메타버스가 제가 드렸던 질문은 이런 거예요. 왜 메타버스는 중력장을 그대로 존재를 하지? 왜냐하면 디지털 가상 공간은 뭐 아래 지구 이런 중력을 굳이 하지 않고 뭐 중력을 무시하고 도시를 만들어도 되잖아요. 건물도 만들고. 그렇게 되는데 이상하게 현실을 모사해. 중력장에서 현실을. 근데 어쩌면 그걸 누군가 디자이너가 새로운 다른 생각을 해서 디지털 세계의 디자인은 달리. 그 다음에 어포던스가 있는 공간은 기존의 그 설계 모듈이나 유닛이나 이런 것들을 달리 적용해. 이렇게 다른 파격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저는 열어놓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뭐냐, 마지막 이제 얘기인데요. 앙리 르페브르라는 사람을 어쩌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건축가 다니시면. 건축가들이 좀 좋아하는 사회 이론가인데, 앙리 르페브르는 도시혁명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건 뭐냐면 이런 그 폭동 일으켜가지고 정치를 전복하자 이런 폭동이 아니라, 혁명이 아니라 산업혁명 같은 그런 뉘앙스예요. 산업혁명은 생산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거죠. 생산 능력이. 그런데 도시혁명은 뭐냐면 도시가 중심 공간이 되는 혁명을 얘기해요. 세상이 바뀐 걸 얘기해요. 그래서 요 그림이 이제 그 상징적인 건데, 이게 저의 그 얘기의 마지막 의미고 종합인데요. 실은 이게 이제 BBC의 팟캐스트를 보면 데이터하고 뭐 스마트시티 관련된 팟캐스트가 하나 있긴 해요. 거기에 그 대문에 걸린 이제 사파 같은 거예요. 이런 미디어들은 그런 특징들을 잘 잡아내잖아요. 여기서 보자면 아까 이 얘기가 정확히 맞는 건데, 도시혁명이 되면 아까 데이터가 있는 곳이 자원이 있다고 했고, 데이터가 있는 곳에 그래서 생산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앙리 르페브르는 실은 그 디지털 세계를 우리 상황들을 보지는 않았겠지만 예견을 했던 게 이거죠. 그래서 지금의 생산은 가치는 어디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가? 물론 산업단지에서 뭐가 제조를 만들어내고 뭘 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판교에 있는 네이버고, 뭐 카카오고, 게임 회사고, 이런 데서 만들어내는 게 실은 경제적인 가치를 차지하는 그걸 인지자본주의 상품이라고 하는데, 그건 그냥 디지털 코드일 뿐이잖아요. 실제로는 0101 이렇게. 근데 그게 어떤 형태를 가지게 되고, 게임이라는 그 작동 알고리즘을 가지게 되고, 뭐 그다음에 SNS라는 알고리즘을 가지게 되면서 그게 돈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기서 인터랙션을 해. 그게 도시고, 거기에서 데이터가 생산이 되고, 거기에서 데이터가 생산이 데이터는 곧 돈이 돼. 그래서 도시가 공장이 되고, 예전에는 산업단지는 도시 저쪽 바깥쪽에 산업단지 따로 있고 소비하는 도시는 여기 있고 이런 관념이었는데, 이제는 도시가 생산지이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가 생산이 되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어쩌면 이 지금 시대의 도시는 생산 공간이다. 이렇게 디지털 일종의 이제 아까 제가 제목에서 디지털 어버니즘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디지털 어버니즘 때문에 실은 이렇게 큰 스위프트, 아니면 트랜스포메이션이 이행 중인 단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